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임종평 1차에서 의료 법규 문제 한번 살펴보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보고 그다음에 문제 나온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이번에 이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법규는 뭐 어려워서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미 국시의 난이도가 충분히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혹시 우리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염려했던 거는 이게 이제 상위법 쪽, 그러니까 법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행정 규칙이라든지 뭐 명령이라든지 이쪽까지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모의고사라서 이게 선생님들이 조금 비교적 덜 정성을 쏟아서 만드는 문제거니까 뭐 쉽게 말해서 대충 내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게 있을 수는 있어도 이제 모르는 개념이 있어서 아예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푸시지는 않았을 건데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강동구에서 피부과를 개원한 원장님이 동네 병원에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명칭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원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의원의 경우에는 개설이라든지 변경을 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그렇죠. 강동구청장한테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병원급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었다면은 아시다시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요것도 이제 문제를 대충 내니까 이게 국시였다면 이런 식으로 안 냈을 거예요.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 제출 이렇게 나왔겠죠. 어쨌든 뭐 답을 고르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강동구청장한테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제출. 2번 21세 여자 갑이 아나필락시스로 A병원 소속 당직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HPV 백신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당직 선생님이 이게 혹시 예방접종과 관련된 게 아닌가? 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할 거냐? 요거는 굉장히 쉬운 케이스죠. 왜? 을 선생님이 어때요? A병원 소속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병원 소속 선생님은 누구한테 신고해요? 원장님한테 신고하면 돼요. 원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절차를 보면 일단 누군가가 내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신고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딘가 소속이다 그렇다면 일단 나는 원장님한테 신고를 하면 되고 내가 원장이다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선생님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건소에서는 이제 시군구청으로 가고 시군구청에서는 질병청이랑 시도지사한테 가는데 뭐 요건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소속 선생님들은 원장님한테 그리고 원장님들은 관할보건소에다 하면 되는데 관할보건소 어디라고 했었죠? 감염병 신고 그냥 일반적인 감염병 신고는 환자의 주소지 또는 병원의 주소지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신고는 예방접종 관련된 신고는 항상 이상 반응자, 즉 환자의 주소지에다가만 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내가 원장님이었다 그렇다면은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장님한테 신고를 하면 되겠죠. 이게 보기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병원 원장님한테 신고를 하면 돼요. 뭐 당일 비내과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으니까 비내과 원장님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다가 얘기를 하면 돼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45세 남자가 출장 후 귀국하던 비행기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환자의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이때 이제 감시하도록 검역소에서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감시를 해야 되느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14일 또는 최대 잠복기. 이건 이제 그 법 문헌만으로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그 콜레라 페스트 해가지고 5, 6, 6, 10 하는 거 있죠?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주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또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0일까지이고 기타 질병 해가지고 나머지는 최대 잠복기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지금 메르스라든지 그다음에 우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14일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냥 최대 잠복기로 골라야 돼요. 왜? 법에는 아직 최대 잠복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뭐 질병청에서 내는 가이드라인이란 이런 건 14일이라고 해놓긴 해놨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14일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최대 잠복기라고 알아둘게요. 4번 문제. 85세 환자 갑은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의뢰의 약을 처방을 받고 있어요. 갑은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일어서기도 어려워지니까 아들한테 대신 처방전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의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가족이 대신 처방전 받아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시면 돼요. 갑의 신분증, 병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받아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이거 뭐 대리진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의료법에도 보면은 대리 진료, 대리 처방은 금지예요. 그러니까 처방전은 환자 본인만 받을 수가 있는데 단 환자 본인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의식이 없는 경우. 당연하겠죠. 의식이 없는데 환자한테 처방전 줘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이건 보호자가 받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 플러스 그다음에 반복 처방.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뭐 이제 학생 때 이런 경험을 종종 하시긴 했을 거예요.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느라 바쁜데 감기 걸리면은 엄마가 대신 병원 가가지고 병원 그 동네 병원 가서 처방전 받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가능했던 건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 동네 병원에 예전에도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가서 약 받아왔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새로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우리 엄마가 대신 가가지고 막 나의 상태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받아오고 이런 걸 뭐 동대병원 원장님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을 하는데 반복 처방, 즉 옛날에도 이미 이 질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약을 받아가고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다시 한번 해주는 것까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고 계세요. 의식이 없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직접 올 수 없으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처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와도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5번 문제. 수혈을 받은 환자가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어요. 사망은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일단 2번이랑 4번인데 관할 보건소장이랑 심평원장은 약간 좀 생뚱맞죠. 요거는 돈 관리하는 보험료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를 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사망이니까 즉시 신고를 하는 거고 참고로 그냥 기타 수혈의 부작용이 생기면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15일이라고 해가지고 딱 15일째 하라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빨리 하되 15일을 넘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6번 문제. 뇌종양 말기 환자 갑은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가망 없는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고 40시간 만에 사망을 했으면은 이제 배우자가 와가지고 사망 진단서 써주시면 돼요. 왜? 퇴원하고 난 마지막 진료로부터 48시간 경과하지 않았다면은 바로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바로 교부해주면 돼요. 7번 문제. 네. 7번 문제. 의사 갑은 환자에게 본인의 의학 지식에 따라 항암제를 처방을 했는데 심평원장이 삭감을 때렸어요. 원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의 비용 청구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다 해도 되는 건데 우리 기억할 것은 국시에서는 가장 올바른 정답 하나만 고르는 거거든요. 하나만 고른다면은 여기서는 심평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환자와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의사에게 이제 돈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을 주고 그 다음에 공단이 의사에게도 공단 부담금을 줘요. 그리고 의사는 공단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심평원에서 청구한 내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적절한지를 확인을 해서 가감 이렇게 더해주기 인센티브를 더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삭감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삭감을 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환자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면 되고 의사가 내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단이 아니라 심평원에 왜? 심평원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단은 그냥 심평원 얘기 듣고 돈만 거쳐서 주는 거, 그냥 돈이 이렇게 그냥 돈만 지불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심평원장에게, 환자는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를 하면 돼요. 8번 문제. 종합병원의장인 갑은 보관 중이던 졸피뎀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대요. 갑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냐? 사고마약류인 거죠. 사고마약류인데 사고마약류는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해야 돼요. 사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사고의 종류에는 재해, 그 다음에 분실도난, 그리고 변질, 부패, 파손. 근데 사유가 무엇이든 재해이든 분실도난이든 변질부패 파손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5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해요? 병의원에 따라가지고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각각에 맞게 의원은 시군구청장한테 병원은 시도지사한테 하면 돼요. 재해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증명서를 시도지사한테 발급받을 것이고 분실도난은 역시 증명서를 어디서?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변질부패 파손은 이거는 딱히 증명할 게 없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5일 이내에 증명서를 첨부해서 받는다. 증명서는 재해증명서는 시도지사에게 분실도난증명서는 경찰서로부터 받는다. 9번 문제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이냐? 향정, 중독자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죠. 이거는 면허가 즉시 취소가 돼요. 의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면허 대여.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죠. 면허 취소 사유이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재발급 금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만약에 허위진단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으면 이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 텐데 금고까지는 아니잖아요. 벌금형만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위진단서 발급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면허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뭔가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얘는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이고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못 받아요. 일회용 주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이고 이것도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못 받아요.
면허의 그 정지 사유, 그 다음에 취소 사유, 결격 사유, 그리고 취소 사유나 결격 사유의 경우에는 재발급까지 걸리는 쿨타임, 기간이 있어요. 몇 년 후 재발급 가능.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이 각각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한번 좀 알아두세요. 10번 문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라고 했죠. 담배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게 문제로 나오면 사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가 뭐 다 외우실 수 있으면 다 외우셔도 좋지만 만약에 못 외우신다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국민영양관리 사업은 답이에요. 일단 국민건강영양관리사업에다가는 쓸 수가 있는 거고 중소병원의 재정 지원을 담배세를 가지고 한다면은 대형 병원 원장님들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동네 병원 원장님들이 반발하시겠죠? 안 돼요. 자동 제세동기 구입 지원 왠지 응급의료와 관련이 된 것 같아. 이거를 굳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해야 될까? 해당이 안 되고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은 응급의료기금이라는 기금이 따로 있었죠. 재해 발생 시 의료 지원 사업 이것도 뭐 너무 포괄지. 이건 아마 이제 재해와 관련된 또 무슨 기금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해야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평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11번 문제. 의료법상의 의료 광고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은 1년의 임상 영역 가능하죠? 왜 6개월 넘으면은 가능해요. 6개월 이상이면은 가능하다. 주차장 해도 되죠? 의료인 수혜 배치 비율 해도 돼요. 심평원이 최근 3년 이내 의료인 평가 결과 이런 거는 광고하라고 나라에서 적극 밀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문을 이용해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행태를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라고 의료법에 보면은 써 있어요. 왜 막 우리 신문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그래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뭐 무슨 병원으로 몇 월 며칠 몇 시간 무슨 요일 뭐 9시부터 6시 사이에 찾아오면 된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거는 불법 광고예요. 이런 거는 하시면은 안 돼요. 12번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에 정한 의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거지.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약간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보건의료기본법 단원에서는 의사의 책임과 기타 나머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다고 했고 올해는 만약에 그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다면은 올해는 의사의 책임이 나올 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니까 한번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 중에서 지금 의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음인 거죠.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의사의 책임 총 4가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그 규정을 한 책임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라. 그 다음에 진료 거부는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못하겠으면 어떡하냐 그렇다면은 다른 병원을 소개해줘라. 그리고 각종 뭐 신고, 뭐 감염병 환자를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한다든지, 뭐 통지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해라.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의사의 4가지 책임이었어요. 13번 문제. 응급실 당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 동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설명은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를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설명도 안 해도 되고 동의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정말 급한 상황이겠죠. 완전 급한 초응급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혼자 왔어야 돼요. 의식이 없으면서 그리고 혼자 온 경우. 왜냐하면 의식이 없더라도 보호자가 왔으면 보호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보호자가 아닌 지인이랑 왔으면 지인에게 설명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할 거다. 근데 혼자 왔으면 의식 없는 사람 깨워가지고 제가 지금 당신한테 이거 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요 2가지 경우에는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위급한 환자 상태에 해당을 하는 것이겠죠.
14번 문제. 검사기관에서 감염이 되는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을 했는데 어디다가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 법 전문을 아마 안 읽어보셨으면은 그냥 이 검사기관이 일반적인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이 검사기관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그 HIV 관리 그 예방법 보시면은 우리 왜 막 정기 검사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공중접객업소 종사자라든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번씩 검사 가되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데를 이제 검사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 동네 병의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곳에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확진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2차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2차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정해놨어요. 어디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2차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질병청하고요. 질병관리청하고 그 다음에 보환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 두 군데서만 지금은 확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도 문제를 대충 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이름이 바뀐 지가 언젠데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써놨으면은 사람들이 참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는 그냥 이런 주제가 있었지 하고 그냥 한 번씩 기억을 되살리는 용도로만 아시고 이 점수에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15번 문제. 생명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한테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니까 진료기록 사본을 주세요라고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가요? 하면서 여기 가져가세요 하면은 큰일 나요. 이제 같이 감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보험사에서 왔을 때 줘야 되는 경우 법에 있었다고 했죠. 그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인데 그게 다시 한번 그 왜 그거를 줘도 되는지를 왜 줘도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자가 진료를 하러 왔어요, 의사에게. 그러면은 환자가 직접 돈을 줄 수도 있고 또는 환자가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대신 의사에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해줬고 치료를 해줬고 이제 환자가 의사에게 돈을 안 냈어요. 돈을 안 냈으면 누군가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는 사람이 이제 제3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환자가 제3자한테 얘기를 해서 나 가서 이 진료 받았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돈 얘한테 주세요라고 했으면은 이 사람은 뭘 믿고 돈을 줘요? 이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환자가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가 아마 나보신 선생님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럼 돈 안 내요. 돈 안 내고 지불보증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지불보증서라는 서류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가지고 병원에다가 저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으러 왔어요 하면서 지불보증서를 딱 보여주면은 원하는 진료 다 받고 그냥 환자는 집에 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이 지불보증서를 들고서 보험사한테 삼성화재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 치료해줬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은 보험사에서 진짜요? 하고서 치료 기록 좀 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계약 관계가 환자와 의사에서 의사와 보험사 사이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이러니까 줘도 되는 거고 지금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라면서 주는 거는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뭐 생명보험까지 환자가 죽어서 주는 것이든 뭐 실손보험이든 전혀 의사가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발급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것도 사실 환자가 돈을 안 내고 가는 게 아니죠. 실손보험은 뭐예요?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자가 이미 낸 돈에 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환자가 낸 돈이니까 환자랑 보험사랑 해결할 문제지 의사랑 보험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16번 문제.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표본감시 대상병이고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이고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STD나 그 항생제, 내성균주 감염증, 그리고 기생충 질환 이런 것들이 4급 감염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HPV 감염증에 해당이 되겠죠. 17번 문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업무 시간에 프로포폴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향정이니까 향정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을 하면 되죠. 뭐 적색 용기의 표시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A 병원에서는 충북 괴산으로 순회진료 의료봉사를 가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가는 곳 보건소장님한테 신고를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하면 되죠. 괴산군 보건소장님한테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19번 문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죠. 이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고 암페타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자 괜찮아요. 왜? 도로교통법은 의료와 관련된 법이 아니고요. 설사 의료와 관련된 법이라 하더라도 벌금은 괜찮아요. 금고부터 안 된다고 했죠. 벌금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벌금이라서 괜찮은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라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있고 혈액관리법 위반으로 이건 의료와 관련된 법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징역, 금고보다 더 높은 거죠?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형이 끝나지 않았어요. 복역 중이죠. 현재 복역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격 사유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로 전문의가 의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대요.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벌써 끝났나? 20번 문제는 윤리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뭐 틀렸으면은 평소에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법규에서 빠진 게 그 완화의료 결정법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금 빠졌어요. 올해부터 한 문제가 추가가 돼서 나오게 될 텐데 연명의료 결정법은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절차를 중심으로 아마 처음에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전 연명으로 계획서라든지 연명으로 의향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누가 쓰는 것인지, 연명으로 의향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명으로 계획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쉽다고 보기에는 좀 그냥 국시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돼요. 다만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뭐 이미 용어가 바뀐 것들 바꾸지 않고 냈기 때문에 이 문제 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느끼신 그대로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그냥 그 여러 가지 법규에 굉장히 다룰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내가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복습해야겠다라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신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